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잠시 자리를 비웠잖아요. 오늘 평론가 강유정이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발표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10명,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은 12시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2주간 유행 상황을 살펴보고 확연한 감소세에 접어들면 또 의료체계도 안정적 수준이 지금처럼 유진이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전망인데요. 개인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지선을 향해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벌써 지선의 격전지가 된 경기 지역에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보상 추경안 제출이 미뤄지면서 민생법안 주도권 갈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시사본부가 귀에 쏙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내일부터 개막하는 KBO 리그 전망 특집 스포츠 본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간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는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헬마우스 임견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명, 그리고 밤 12시. 아마도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최대 인원,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늘어나고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1시간 더 연장이 됩니다. 자정까지 네.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주 뒤에 정말로 이 감소세가 정말 잘 드러나고 있다, 안정된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아예 거의 해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안정시에는 실내 마스크 외의 거리두기는 해제하는 거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만 쓰면 네. 밖에서는 마스크 벗을 안 수 써도 있다. 된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데 설레는데요. 네. 예, 야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네. 이 봄꽃을 보면서 거닐고 싶다. 네, 그런 네, 생각 네, 많이 하실 것 기대됩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은 현재까지 이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도 이번에 완화해도 확진자가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있어서 2주 뒤에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행된 첫 국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외부의 평가가 우리 상황을 볼 수 있는 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한국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성인들의 인구 구성상 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고요. 공중보건 체계가 여전히 이제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률이 높여놔서 많이 그렇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이게 엔데믹,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냥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거나 풍토병으로 이제 그냥 독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좋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렇죠. 게 있어서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유럽의 경우나 이제 미국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그러게요. 신종 변이가 좀 네. 재유행을 하면서 확산세가 다시 좀 커지는 양상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주류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만하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만 하더라도 아마 관리에 있어서는 한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이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여러 나라들을 묶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완화를 넘어서서 사실상 풍토병화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서구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엔데믹으로 자리 잡고 하는지를 좀 지켜보겠군요. 해외에서도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그 우리 코로나19 급증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여러 이제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평가할 때는 한국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한번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추적 검사 추적 격리, 소위 이제 K 방역식 네. 스타일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카페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못 쓴다. 네, 커피는 그렇습니다. 그럼 머그잔에만 받아야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머그잔에 받아서 마시다가 밖으로 나갈 때 네네네. 뭐 일회용 컵으로 이제 교체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우선은 안에서 먹는다고 하면 머그잔으로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과 뭐 접시, 뭐 용기, 뭐 호크, 수저, 나이프 같은 일회용 식기도 그렇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이런 것도 못 씁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이렇게 포함해서 18개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카페에 갔더니 저는 이게 머그잔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종이컵에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네. 봤더니 일회용 종이컵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또 젓는 막대 같은 것들은 11월 24일부터 아직 좀 기한이 남은 거네요. 규제 품목에 네. 추가가 돼요. 네.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규제는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뭐 텀블러나 아니면 머그잔이 이런 데 좀 드시다가 나갈 때 뭐 바꿔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좀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2018년부터 일시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서 한 1년 조금 넘게 할 때 익숙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머그잔을 이제 매장 안에서 사용을 하다가 맞아요. 나갈 때는 그랬었어요. 컵 좀 네. 옮겨 담아주세요 네. 해서 바꿔 담아서 이제 나오는 게 익숙해졌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개인 방역이 더 강화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일회용 컵으로 이제 일시 전환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다시 전환을 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계도 기간이 남아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좀 주목을 끕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 게다가 김동연 대표도 뭐 선언. 네. 이게 대선판인가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화면이 커졌습니다. 네.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지방선거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기도도 그렇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네네네.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큰 격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어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했는데 그동안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정계 은퇴를 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많이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험지 경기도 좀 나가달라 이렇게 호출을 받아서 출마 선언하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김동연 그래서 후보가 네. 유승민 후보에게 경기도에서 세금 1원 내봤나? 뭐 이런 견제구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에 연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기도에 연고 없는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경기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이 살고 계시지 않냐. 제가 연고가 없다는 게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네. 가져서 네. 한국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간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많은 경기도민께서 원하는 건 자기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지 누가 연구를 따지냐. 이렇게 또 히딩크 반박했습니다. 세레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봐서 그런가요? 히딩크 얘기 또 나왔네요. 네, 히딩크 얘기가 오늘 또 나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이제 소수 정예를 끄는 감독이고 경기도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가가 뭐 직접 비교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지금 이제 초반에 기싸움을 하는 게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전문가기는 하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혹은 학자 출신으로 해서 현장 경험이 없고 35년간 이제 본인은 국가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고 나라 살림을 해본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적절한 인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 견제가 좀 없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불편한 기류가 좀 감지가 됩니다. 일단 네.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동안 경기도지사직을 이제 준비해왔던 다른 경쟁자들. 공을 들였던. 그렇습니다. 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서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네.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제 평가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부터 이제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도지사로 가는 길에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그림자가 짙게 그쵸. 드리워져 있다는 걸 떨어지기 텐데 힘든 그렇습니다. 연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지난 대선 생각해 보시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표 차가 퍼센테이지 차이가 경기도가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기도가 아직까지는 이재명 그 지사의 어떤 영향권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다 보니 네. 경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경선률에 대한 잡음이 또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후보와도 연결이 될 텐데 네. 이 경선률 잡음이라는 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경선 룰을 보면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50%, 네. 당원 여론조사 50% 이걸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제 경선 룰대로 한다면 제일 불리한 사람은 당연히 김동연 대표겠죠. 네. 왜냐하면 이 당내 지지 기반이 당내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먼저 이 출마 선언한 조정식 의원이나 연태영 전 수원시장 거기다가 안민석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했죠. 그 원래 당에 있던 사람들 보면 지금 이 룰대로 하면 된다. 아니 선수들이 먼저 나와 있는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 규칙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타당면이 있죠 당연히. 네네. 근데 김동연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면 좋다. 당에서 정해준 경선 룰 그거 가지고 할 거다. 뭐 내가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니 이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근히 바꿔달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정치 교체라는 말을 한 번 더 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것도 기득권 아니냐 솔직히. 그러니까 당에 네. 있던 사람들끼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기득권을 만들어진 룰 아니냐. 그 룰을 바꾸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깨는 효과, 정치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래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대체로 지금 50대 50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의 이제 당원 당규를 보니까 이제 각 선거 때의 구체적인 그 룰은 네. 그때그때 획정하도록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당규에는 권리당원의 이제 표심을 50% 이하로 그리고 여론조사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해도 되지만 60대 40으로 해도 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김동연 대표는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편 동시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패배 이후로 당으로 이제 입당이 쇄도했을 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개딸 당심이라고 네. 하죠.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고문을 이제 강력히 지지하는 신규 당원들한테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안민석 그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본인이 좀 당겨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정도는 좀 이게 충돌이 가능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그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류영민, 김현미 겨냥 부동산 책임자 공천 배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 뭐 내관이 네. 되나라는 어떤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대위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특히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개딸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박지원 공동 네. 네. 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지적받아온 그런 부분들, 뭐 대선 패배 원인으로도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이제 뭐 실책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비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계가 있는 책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책의 책임자에 대한 공천금지 원칙 이걸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응원한다. 뭐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어떤 권리당원의 목소리 지분과도 연결이 돼서 복잡한 이런 또 계산들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또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고 이제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계파 갈등의 큰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결국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친문계든 친 이재명계든지 간에 이번 선거는 아깝게 졌다는데 만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대체로 크게 이제 실패하지 않았다. 혹은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뭐 지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도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는데 다 부정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박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 연장선이 결국은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민주당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그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일 수도 있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정말 대구시장 이 선거가 정말 뜨겁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좀 관심거리예요, 사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또 맡기로 했기 때문에 네. 후원회장이라고 하면은 같이 뭐 선거에 뛰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달성군 사저로 넘어간 다음에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영아 변호사를 얼마나 좀 도와줄 것이냐.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3파전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네.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 아마 이제 유영아 변호사 이렇게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전국 단위 선거였으면 지난 총선 때도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냈었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구는 또 특수성을 갖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달성군에 이제 사저를 마련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혹시 이제 박심의 방향에 따라서 유영아 변호사가 다크호스로도 떠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네. 유영아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일지 주말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걸 다음 주에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보다는 박근혜 씨의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거에 대한 약간 가름 내지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3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론 지형이 윤 당선인 쪽에 유리하게 간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이 좀 많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뭐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네. 아니 이게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보수의 이렇게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잘못돼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수사 받았을 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를 직접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반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면 박근혜 씨가 뭐랄까요? 이제 일종의 저격
그 메시지를 냈을 때 파괴력이 가장 가능성이 큰데 네. 강할 가능성이 큰데 나머지 경쟁 후보들을 보면 김재원 전 의원도 그렇고 그래도 과거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저격을 당할 만한 네. 일은 이제 네. 박근혜 씨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네, 없었거든요. 네, 네,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시절에도 네. 물론 이제 제명을 시켰던 이력은 네.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네. 또 뭐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왔었고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악연이 이제 정도가 좀 강하지 않고 김재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과거 경우는 친박이었습니다. 친박계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기 그래서 때문에 서운할 것 같아요, 되려. 오히려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네. 거리감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제법 가까웠었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2시 40분 20초 지나고 있고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이 사고 때문에 혼잡하고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가양에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어서 정체입니다. 이후로 노량진 부근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동작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고장난 차는 처리가 됐는데 아직도 전 구간 지나는 데는 45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의 소통은 원활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오산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뒤쪽의 정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신다면 서남원 부근 지나기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4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좀 이제 또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이 뉴스가 사실 조금 최근에 들어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근무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이제 TV조선 보도에 따라서 이게 네. 좀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김정숙 여사와 예전부터 잘 알던 디자이너 A 씨, 그리고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디자이너이기도 한데, 이 A 씨의 딸이 청와대에서 6급 상당의 행정요원으로 일하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혜 채용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 보도를 통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게 됐냐면 해당 직원이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거 맞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으로 별정직과 다르게 직급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박수현 이 수석이 네.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행사와 의전 실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추천 등을 통해 채용하고 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모든 청와대에서 다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특별한 채용으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윤 작가님, 네. 이 옷감 논란에 이어서 계속 뭔가 채용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파장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조선일보나 이제 TV조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청와대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성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을 가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일테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혹시 채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전에 옷감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사치스럽다든지 혹은 뭐 명품을 사용한다든지 그거에 특활비를 사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의혹을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건데 아마도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보통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사정정국이라고 해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을 동원해서 이전 정부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대목들 특히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면 이제 그걸 발굴해내거나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전 정부하고 이제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이제 여러 이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가 이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정권이 된 셈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슈 제기의 어떤 사이즈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옷값 논란도 사비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그 A 씨의 딸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이제 제2부속실에서 행사 의전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부속실은 영부인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실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채용을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영부인 본인의 어떤 의지나 혹은 뭐 추천 받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꼭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연속성을 가져왔었던 뭐 스타일인 셈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하고 이제 갈등을 하는 양상으로 이제 번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원래는 이 시기쯤이면 제가 좀 외람되지만 네. 식물 대통령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기사의 점유율이 아예 사실 사라지는 시기가 지금이고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이 시기상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벌써 오히려 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네. 텐데 전직 대통령이 될 현직 대통령 그 주변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한편 민주 김건희 영부인 자격론 국힘 공격에 맞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비대위를 보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기초로 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맞불 논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특수활동비를 40% 감축을 했다. 그리고 특활비 이 문제 자체, 특활비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활동에 따른 그런 비용인데 이걸 다 공개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거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147억 이 사용처부터 밝히는 게 도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도 예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논두렁시계 보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 논두렁시계와 같은 사악한 공세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영부인 대한민국 대표 국가 얼굴이다라고 하면은 네. 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합의형 네. 위조 의혹에 휩싸였었을 때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네. 국민들이 정말 목이 빠져라 진상 규명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은 그야말로 함흥차사다. 그러니까 이 수사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 아니냐 얘기하면서 경찰이 직무유기하면 이 사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을 향해서 수사에 돌입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사건 거의 전 국민들이 이제 이 이름은 다 기억하는데 그렇죠. 수사 제대로 어떻게 해요? 될까요? 일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연루된 인물들은 대부분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서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계속 이제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에 네. 청와대하고 인수위가 서로 뭐 너네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네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서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티키타카만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공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어떡할 거냐, 똑같이 거기도 이제 영부인이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청와대 특활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아니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특활비 공개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공방만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 그제 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네, 네. 사장 인사하는 거 관련해서 인사 문제로 인사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박기라는 네네네. 비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인사 블랙리스트 만들고 인사 쳐내기 했었다는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쳐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이달곤 의원실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한 내용이 이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의 과거 활동 이력을 적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특히 뭐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는지 여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규탄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밝히라는 거는 일종의 사상 검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교대에 지금 잠깐 그 시즌이 오기 네. 전에 잠깐 점검하고 그래 우리 서로 정보는 알고 그렇죠. 합시다 정도의 기간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4월 이 한 달이 어째 뭐 이렇게 좀 벌써부터 인수위와 현 정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권과 야권 곧 바뀌겠지만 네. 계속해서 힘대결로 가는 건 저는 본 네. 적이 없는 되게 유례 없는 사태인 듯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힘대결로 갔을 때 이런 진흙탕 싸움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그 기저에는 선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방선거를 이제 얼마 그렇군요. 남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대립하는 모습을 양쪽이 모르겠습니다. 계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지지하는 쪽을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그런 힘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제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로 선회. 그러니까 추경 문제로 현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계속 어쩌면 지금 이 많은 갈등의 시작이 여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50조 추경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추경권은 인수위 내에서는 추경호 간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맡고 있는 추경호 네. 간사가 네. 물론 이제 경제관료 출신의 전문가이긴 한데요. 어제 이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네. 한 겁니다. 이 추경이라는 거는 이제 현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진 지원을 이제 재정당국에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앞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50조 추경을 당선되고 나면 곧바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추경을 해야 그게 윤석열 새 정부의 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5월 10일 이후에 전개될 지방선거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적인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인수위 회의에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추경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자. 4월 안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인수위 입장에서는 우리 새 정부 서고 나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추경의 그 수혜를 받아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또 실종이 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선거 때문에 남아있는 네. 선거 때문이라는 말이 듣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렇게 비판하고 꼼수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현 정부를 좀 설득하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2차 추경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민주당에서 답답하죠. 모든 논의가 또 홍남기의 벽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저희 이제 1부 수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돼서요. 이제 디저트송 4032님 신청곡으로 오늘 만우절입니다. 이 노래 꼭 들어야 하는데 G.O.D의 거짓말 신청합니다라고 하셔서 요거 들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그래 이래 했어
일이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왜 자꾸 나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부사로 너저분한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6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이러쿵저러쿵과 주저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주저리입니다. 이 말의 기본 의미는 뜻풀이에 나온 것 같이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저리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저리에는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양이란 뜻도 있어서 아이는 신이 나서 주저리 떠들어 댔다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주저리는 너저분한 물건이 어지럽게 매달리거나 한데 묶여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배추 주저리라든지 집 주저리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양의 볏짚의 끝을 모아 엮어서 무엇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겨울에 꽃나무나 김치독 위에 덮어 씌워서 눈이나 추위를 막는 데 쓰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봄꽃들은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주, 진해 등 경상도 지역의 벚꽃은 벌써 만개했고요. 청주 무심천변에도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서울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낮에는 포근해서 꽃 개화를 재촉하겠지만 아침 저녁은 쌀쌀해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부산 13도, 서울과 제주 14도, 대전
인천,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약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인 오늘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 전 총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 책임자라며 한정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향후 2주간 소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무의미한 방역 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진행 맡은 강유정이 대신합니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오락관 시작하기 전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 엄청 열심히 뛰어오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은영 휴먼데이터 소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큰 덩치로 얼마나 열심히 뛰어오고 계실지. 네. 이번 주 이슈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의 지지율이라는 게 뭐 허니문이란 말도 있고 네. 당선자가 최고 권력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임 전이. 그렇습니다. 낮은 지지율 지난번에도 짚었는데 네. 참고로 오늘 언급된 여론조사에서는 좀 일단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네. 볼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네. 오늘 조사 나온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요. 29일에서 31일까지 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55%,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41%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조사하고 비교하면은 지난 조사 갤럽 조사에서도 잘할 것이다가 55%, 네. 잘 못할 것이다가 40%가 됐어요. 그래서 갤럽 조사만 보면은 좀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기대를 좀 보내고 있지만 또 그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거나 또 네. 그 미디어 헤럴드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그 긍정평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한국리서치가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거를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39%,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50%, 판단을 유보하겠다가 11%인데요. 이게 2주 전에 비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엔 변화가 없지만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포인트 늘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두 개 조사가 이제 네. 지금 이렇게 이 한국리서치가 먼저 25일에서 28일 하고 오늘 갤럽이 29일에서 31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조사에서 잘할 것이 39에서 55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 이 한국리서치는 그 이메일하고 핸드폰을 이용한 그 온라인 조사, 웹조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한국리서치는 한국리서치대로 갤럽은 갤럽 거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론조사를 볼 때는 네. 다른 결과를 놓고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조사기관에서 시기별 추이를 요 선을 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숨 조금만 돌리세요. 네네,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고 일반 독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정 기대감이 우리가 경험했던 인수위 시절보다 네. 낮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거 좀 어땠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대결 또 전쟁 지속되고 있다. 충돌의 지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역대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 국정수행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훈훈한 분위기로 전환되거든요. 네. 그래도 잘할 거야. 그래도 기대를 해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특히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과의 회동도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동 효과가 별로 거의 없죠. 없었던 없어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 기대감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대결의 지속. 그러니까 대선 결과의 여진이 더 줄어들기는커녕 확산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 간 대결 구도도 지속되는데 이걸 그러면 외부 환경 때문인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용산 이전에 좀 조급한 추진 이것도 이제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60대 또 7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도 국정수행 기대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좀 완급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인수위가 지나치게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여당의 역할은 그러면 이제는 여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인수위고 윤석열 당선이라면 말 그대로 소협통입니다. 소통, 협치, 통 뭡니까? 통합. 네. 이렇게 하면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국정수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대결 구도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그 유권자 국민들의 생각은 된 쪽에서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그쵸. 통합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갈등 과제를 이렇게 많이 안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역대 대통령 당선인 시절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럴 때는 통합, 국민 통합을 계속 목소리 높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높게 외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이제 지금 현 그 청와대와 이렇게 좀 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또 밑에 그 인수위원이나 참모들 쪽에서 또 굉장히 또 그 아주 그 격앙된 그런 톤의 목소리가 나오면 다시 또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이 다 그런 거죠. 지금 네.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또 표현이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K 트럼프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식은 트럼프가 결국 칭찬은 아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트럼프가 종횡무진 등장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K 트럼프 또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K 트럼프. 사실 이러다 보니까 대결 구도와 긴장이
계속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라는 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그 모든 분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여전히 좀 긍정평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수행 평가가 낮아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당선자의 그 지지율이나 기대감이.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는 해결이 아니라 좀 통 크게 포지티브하게 좀 통합의 큰 메시지를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도 보면 윤 후보의 지지율, 그 당시는 후보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 올라가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좀 낮게 내려가요. 네. 약간 연관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당선인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당선인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으로 나누어지는 현상과 지지율의 일종의 역으로 그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은 이제 한 달이면은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잣대가 굉장히 서로 보는 잣대가 다를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지금 모든 이 문제와 갈등 이런 어떤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이런 국론 분열의 상황은 결국 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다 짊어지고 갈 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한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6개월 안에 다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이제 계속 여론에 그 흔들리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론에 흔들린다. 내지는 어쩌면은 또 여론에 또 응답을 안 하면 또 불통이란 말을 듣게 될 테니 참 어려운 숙제는 맞습니다. 국정운영 평가 좀 관계가 없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 언급했던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32%로 국정운영 기대치보다 또 낮았는데, 이 호감과 국정운영에 있어서 수월함, 이것도 연관이 많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호감도가 높으면은 국정수행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왜냐하면 아직 국정수행은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군요. 오히려 기대감이나 이미지에 더 영향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독특한 점은 대선 국면에서 제가 오히려 우리 청취자분들 딱지가 않도록 M여중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도 다른 응답자보다도 낮은 국정수행 기대감이 MZ세대 여성 중도층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도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과정을 좀 원만하게 유연하게 또 소통하면서 할 때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여성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새롭게 튜닝을 하거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현영 소장님께서도 뭐 일부 공감, 일부는 조금 다른 의견이시긴 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면 그냥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일정 기간 유지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일 퇴임한 지 한 20여일 만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러나도 물러난 건 아닌 거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미국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 덕분에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4년을 지내고 그다음에 빌 클린턴과 맞붙었을 때는 져요. 그러니까 레이건 덕분에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 지방선거 주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지방선거에서는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호감도와 관련해서 매우 호감이 간다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30%가 깨지는 29%로 진입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이제 국정이 마비가 되는 상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32%가 깨지는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국정운영 추진
추진력의 동력이 상실이 된다. 이렇게 마지선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국정 지지도 이런 것보다는 호감도를 높이는 그렇죠. 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Z세대 30대 2030 여성들이 어쩌면 지금 민주당 쪽이나 혹은 이재명 고문에게 많이 가 있다라는 걸 단지 버리고 간다라기보다 어떻게 그쪽에 호감도를 높여야 될까 그렇죠. 고민을 해야만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교수님 호감도 높잖아요.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이것도 아마 호감도 높이는 행사 아닐까 싶은데 네. 최근 명동성당 무료 급식소에서 그렇죠. 네. 직접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후보 시절에도 계란말이를 네. 잘한다. 그리고 집밥 많이 하고 라면 끓이신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과 이제 인수위가 좀 발을 맞춰주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이 노력의 일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계란말이가 사실 굉장히 경선 때 선거 때 정말 호감도를 높이는 하나의 소재였거든요. 최근에 저 대통령 당선인 잠깐 봤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뭘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걷거나 이러면 언론에서 그 부분을 되게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태도나 몸가짐이나 이걸 조금 더 좀 부드럽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특히 저는 그 인수위원과 참모들의 그 말조심 네. 이걸 또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말이 강해요. 막 역겹다라든지 뭐 선을 넘었다. 이 선을 넘었다는 맨날 얘기해요. 뭐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서로 안 하고 서로 고운 말을 쓰면 대통령 당선인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으로 고운 말을 써라. 네. 그렇죠. 배송자님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전적으로 네. 공감하는 것이 네. 이런 민생행보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국정수행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토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나 그런 여심이나 또는 실용적인 중도층이나 또 20대 30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심 동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인수위가 그렇게 개인의 발언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대결하는 것이 현 정부나 여당과 대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요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호 존중할 때 오히려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든가 이건 물론 뭐 당선자와는 조금 거리가 문제지만 이제 곧 여건이 될 텐데 다 들어주는 모습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통합의 이미지를 기대감 높일 수 있을 텐데 하나지만 짧게 예를 들면 네네네. 지금 뭐 김정숙 여사 옷 의상 논란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윤석열 당선이 아유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제발요. 이 한마디만 해도 그렇죠. 아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통 크다. 저런 정쟁 마타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정치인이구나 지도자구나 그런 이미지를 확 만들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세요. 꼭 그러니까요. 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가 꼭 승패로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승자의 여유를 그럼요. 좀 이렇게 폭넓게 보여줘라라고 네. 이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언 오락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뭐 청문회 문제도 있겠고요. 총리 인선 문제도 있을 텐데 자 지방선거가 먼저 생각보다 딱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일부에도 다뤘습니다만 경기지사의 김동연 대표 이순민 전 의원 대선 미니 대선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거물급 인사들이 출사표 내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곳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원래 이제 사실은 서울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그쵸, 네.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경기도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그 도지사를 가져간 게 2번밖에 없어요. 지금 총 제7기까지 이제 도지사들이 나왔는데 2기의 임창열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54.3%로 도지사가 되었고 7기 이재명 후보가 56.4%로 도지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도지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득표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높았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선거는 아니다. 경기도가 네. 남부와 북부가 완전히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경제 관료냐 경제 학자냐 이렇게 지금 아주 대립구도가 되게 재밌게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또 1차적으로는 당내 관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김동연 후보가 뭐 선언은 했지만 당내 경선을 잘 넘어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가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가 됐을 때도 보면 2018년이잖아요. 그때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한 거예요.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다음 날 지방선거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 후보들이 뭐 장단점이 있는 걸 떠나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100리를 한 거거든요. 이번도 중요한 것이 그냥 대선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판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미니 대선 이야기가 대선 2차전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의 영향, 이재명 상임고문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근소한 우세 추세일 수 있겠지만 그냥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죠. 하지만 초박빙일 테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여기를 탈환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의 모든 성적표에 가름을 할, 그렇죠. 자리매김을 할 정말 가장 중요한 선거다. 경기도다. 모든 게 경기도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지사를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당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네. 그 후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기반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지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지사 한 거를 보면은 아직은 김동연 후보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가 민주당의 뭐 좋은 밭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만만하지 않은 선거다. 네. 저는 경기도를 조금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식 후보도 있고 안민석 또 안민석 후보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염태영 수원시장도 출사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어느 사람이 더 본선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 일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이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있고 그렇다면 명분이 중요한데 경기도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한다면 왜냐하면 선거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 지역만큼은 제가 뭐 도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적어도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 형식이 되면 빨리 등판하는 하나의 또 명분과 또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를 뭐 결과적으로 좀 졌지만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위상이 훨씬 지금 커진 상황이고. 그럼요. 윤석열 당선인과 대등한 맞습니다. 수준이죠.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지가 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지자들이 늘어나면서 참 이번 지선 결과 주목이 되는데요. 자, 서울 그래도 안 볼 수 없습니다. 송영길 차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지금 자출시장하고 자출설이냐. 자출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출설이냐.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세훈 현 시장하고 붙어서 이기겠느냐라는 얘기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 송영길 당대표의 활용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 안에서 약간 그 586 간의 갈등 이렇게 좀 비화되는 그 시각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러면 송영길 그 전 대표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성행을 시키는 어떤 과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표심 자체가 좀 보수화된 지가 조금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번 선거의 목표를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을 지키는 이렇게 잡는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를 전략으로 하기보다는 좀 붐업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윤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31만 표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오세훈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만약 당선된다면 전대미문의 사선입니다. 네. 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직행하게 되는 셈인데 저는 그래서 서울의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의 주자는 나와야 대등할 정도 또
뭐 맹추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첫 번째로는 개인의 대결이 아니다. 오세훈 대 민주당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송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전혀 불리한 판세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한강 주변에 지금 용산 이전 때문에 떠들썩하면서 그렇죠. 한강 주변을 좀 흔들리는 게 생겼죠. 예, 네. 대선에서는 한 리버 바로 이곳을 윤석열 당선인이 가져갔지만 네. 지방선거 또 몰라요. 맞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도 남는 선거다. 왜 인천시장은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그랬고 남아있는 건 대선 정도밖에 없고 당대표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인천시장을 역임한 인물이 정치인이 대선 나가려면 이번 대선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서울이 중요하거든요. 서울에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 전 대표가 저도 네. 남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저요. 차출론이 아니라 자출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되게 재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여기는 누구나 뭐 약간 국민의힘 쪽에서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관심 지금 굉장히 이번에 완전히 폭발한 게 유영하 변호사지. 박근혜 대통령의 측측측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홍준표냐, 네. 권영진이냐, 네. 아니면은 유영하냐. 유영하는 그런데 유영하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빼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큰일 나죠. 네네네. 안 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현 최고위원인가요? 현 최고죠. 네. 현 최고위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사파전이잖아요. 또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파전이군요. 그렇죠. 3파전인데 유 변호사는 물론 이제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좀 현 대통령의 입김이 더 센 지역이 될 수 있다. 대구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그래서 홍준표, 김재원, 이강구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그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대구에서도 대권 주자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홍준표 지금 후보였던 대선 후보에게 좀 더 대선 후보를 2번이나 했던 셈이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있는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나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대구의 경선 과정은 국민의힘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그 감점 요인이 굉장히 25점인가 굉장히 크잖아요. 바뀌었죠, 그것도. 네. 그거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5%로 바뀌었으니까. 좀 줄어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영향력도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 쪽이 좀 무난하게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10%로 줄었다. 10%로 맞습니다. 네, 10%. 더 영향을 더 수치가 큰 쪽을 그때 좀 논쟁이 많았고 말이 많았었죠. 네. 10%로 개정이 됐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인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계 K 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네. 숨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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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how was I? Chico, Pedora.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간식 선물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이 꽃갈 모양 과자. 아시겠죠? 이 과자입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스포츠 본부 오늘은 특집입니다. 개막을 단 하루 앞둔 올해 KBO 리그를 전망해 보는 시간인데요.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컨텐츠
저도 이 코너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야구 잡설 진행하고 있는 KBS 일라디오 정현재 PD 그리고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뭐 한개 시사본부 출연한 적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오늘 저기 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대본에 넣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든 누구나 알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셨지만 막상 저희 진행자님도 처음 보셨고. 그러니까 야구 팬이라면. 야구 팬이라면. 하지만 야구 팬 누구나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그 방송 야구 잡설을 진행하고 있는 KBS 스포츠의 정현호 PD입니다. 네, 저는 성공 예감 김망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정현재 PD입니다. 야구 잡설이란 이제 선긋기 하시겠다는. 아니. 네. 다른 이미지로 먼저. 자. 앞서 이제 소개 말씀했는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두 분이 응원하는 팀이 삼성과 기아다. 누가 삼성이고 누가 기아십니까? 저분이 이제 삼성 팬이라서 항상 파란 옷. 네, 맨날 저런 옷만 입고 다녀요. 그러시군요. 제가 요맘때 입을 옷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맘때 입을 옷을 일부러 준비하셨겠죠. 좀 개막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네네네. 그리고 기아. 저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건 알았어요. 시범 경기 때 기아가 성적이 좋았다.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따라갔는데. 자, 야구 팬들이 새 시즌마다 하는 말로 이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올해 기아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다르다가 아니라 올해도 다르다. 올해도 다르다. 그리고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기아가 9위를 냈는데 타이거즈라는 팀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순위였어요. 왜냐하면은 최하위를 했던 두 번의 시즌은 다 8개 구단 체제였기 때문에 구단 역사상 가장 낮은 순위였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디 팬이십니까? 저는 사실 두산 팬인데 저희 동거인이 뭐 거의 100개까지 파란색 수준입니다. 삼성 팬이세요? 그래서 삼성이 한동안 굉장히 잘할 때 강제 시청을 했죠. 먼 옛날 얘기군요. 네, 집에 오면 무조건 그 왜 이렇게 야구 채널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럼요. 보여주고 또 승리한 날은 뭐 야구 마지막에 그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까지 다 보느라고 저도 옆에서 공부를 그때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그냥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야구 팬들은 그런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야구 팬들의 동거인들은 보기 싫은 야구를 같이 봐주는 그럼요. 굉장한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신다. 헌신했습니다. 요 기회를 빌어서 집에 계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우절이죠? 어떻게 보세요? 삼성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팀들은 뭐 올해도 다르다, 뭐 올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은 뭐 외국인 투수 하나 새로 왔고요. 그리고 박혜민이라는 걸출한 일본 타자가 나갔고 근데 보강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늘 피지 못한 꽃 우리 김동엽 선수의 어떤 그 홈런이 언제나 피기를 바라는 매년 근데 시즌마다 그러거든요. 김동엽이 터져야 삼성이 된다. 한 3번째 시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잘 돼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한참 야구 보던 시절에는 김상수 시절에 김상수 선수. 네,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어요. 김상수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못했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김상수 선수를 아마 올해도 지금 감독님께서 1번 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범 경기에서는 한 2할 8푼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지찬이라는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에서 5할 6푼 이렇게 쳤거든요. 진짜요? 요 선수가 이제 3년 차지 않습니까? 요 선수를 1번 타자로 써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789 하나님, 오늘 정PD님 두 분 뭐 잘 모르시네요. 올해는 NC가 가장 다를 겁니다. 일단 이번 시즌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NC 팬이시군요. NC 팬이네요. 나는 NC 팬이다. 그런 얘기군요. 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이적, 그리고 인지도 있는 외국인 메이저리거도 영입, 그래서 올해 좀 스토브 리그가 유난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개 구단 중 전력 보강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 팀, 그리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팀 어딜까요? 저는 SSG랑 기아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김광현과 양현종이라는 당장 외국인 선수급의 실력인 선수들을 영입했고 거기다가 기아는 이제 투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현종과 나성범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고 반대로 좀 아쉬운 팀은 롯데. 역시 마차도라는 내야 수비의 핵을 잃은 느낌이 좀 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손아섭 선수도 빠져나가죠. 맞아요. 손아섭 선수의 이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팀 컬러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역시 최하위였던 한화가 팀 체질이 얼마나 개선됐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OTT에서
그 하나이글스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됐는데 네네, 알아요. 이게 또 어떤 팀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OTT에서 한화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아신다는 것은 네. 굉장히 야구 팬이신 것 아니요, 같은데요. 그냥 그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 정도는 따라가신다.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전력 보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팀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SSG랑 LG 같아요. 아하. LG가 뭐 딱히 많이 이렇게 데려왔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일단 박혜민을 데려갔고 국가대표 중견수입니다. 제가 듣기로 너무 이렇게 팀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네네. 그리고 송찬이라는 선수가 네,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6개를 치면서 중고 신인의 느낌으로 나왔는데 보강한 건 아니지만 풀 안에서 찾아냈다. 그렇죠. 네, 찾아내서 이 선수를 쓸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G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된다. SSG는 많이 보강은 됐지만 요 박종훈, 문승원 요 선수들이 작년에 부상으로 시즌 이탈이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언제 돌아올지 사실은 잘 모르고 돌아올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보강은 됐지만 뭐 김광현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강은 됐지만 약간 지켜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팀은 뭐 롯데죠. 네. 이대호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서운하다는 표정으로 살 쏙 빠져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살을 많이 빼셨는데 아니 이렇게 보강을 나간 사람 많은데 보강을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원래 지금 은퇴 투어하는 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승하면 우승 그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대호 선수 우승 옵션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즌이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빛이 잘못하면 받을 그렇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시범 경기에서 엘로끼 세 팀이 공동 1위 한 게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우승 횟수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롯데가 뭐 11번, 뭐 기아가 6번, LG가 4번 이래가지고 나머지 팀들 합친 거랑 비슷합니다. 네네네. 정말 시범 경기가 무슨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지 그렇죠. 각 장단점일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롯데가 시범 경기 우승이 11회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6회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이 5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범 경기라는 것이 약간 본질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선수들이 감독 눈에 띄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감독 눈에 띄어야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빈자리가 많은 그런 팀들이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반증이다. 빈자리가 많은 팀이라는 어떤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기존 선수들이 들더라고요. 자리가 잘 잡혀 있으면 굳이 시범 경기 때 페이스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정규 시즌에 개막하는 순간 그 시범 경기에 맞췄던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했던 선수들이 시즌 들어가면 약간 삽질을 한다던가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범 경기 때 좀 존재감을 보여준 그런 선수들 또 있습니까? 새로? 뭐 송찬희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고졸 신인이 시범 경기 타격왕을 차지한 것이 역대 최초입니다. 벌써부터 눈이 약간 그 희망의 눈으로 그렇죠. 김도영 선수. 분명히 시범 경기 이후에 정규 시즌 들어가면 성적이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은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미디어가 김도영 선수를 제2의 이종범이다. 바람의 양아들이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를 이제 최근에 인터뷰했던 후배랑 이제 전영복에서 얘기를 했는데 멘탈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냐면은 자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 굉장히 철저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프로 세계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그렇죠. 자기 객관화 잘 돼 있는 지켜보겠습니다. 김도영 선수. 네, 이제. 저는 송찬희 선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런 6개나 쳤다는 게 이게 뭐 어쩌다 얻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홈런을 치는 선수들이 쳐요. 홈런 잘 못 치는 선수들이 맞아요. 갑자기 잘 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시범 경기 11경기인가 그 정도 했잖아요. 여기서 홈런 6개 쳤다는 것은 손맛을 올 시즌에 감이 쭉 있다. 기용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LG 우승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해주신 분석을 통해서 조금 이제 올해 프로 야구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통 왜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큰정 PD님, 정현재 PD님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건 몇 약부터 시작해야 좀 재밌습니다. 네, 몇 약. 방송을 아시네요. 재밌습니다. 네, 몇 약. 3약 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두 팀하고요. 아하.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 한화 네. 이 두 팀과 키움까지 저는 네, 약간 좀 간당간당하다. 키움은 왜요? 박병호 선수 때문에. 박병호 선수도 네. 빠졌고 박병호 선수 빠진 거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 정도는 제가 지금 저희 약간 저희가 부끄러워서 야구 팬이 아니시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큰 뉴스만 압니다. 큰 뉴스. 아는 네. 지나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네. 푸이그 선수가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푸이그 많은 것들을 걱정했지만 정작 야구를 못할 줄은 몰랐다. 아하. 이런 기사가 오늘 또 하나 나왔거든요. 네. 외인 타자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들어왔는데 요 선수가 우리 정현우 PD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네. 이 선수가 사건 사고 안 일으킬 거다. 대신 야구를 못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물론 이제 네. 정규 시즌 들어가면 또 어떤 활약을 그렇죠.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외국인 투수 한 명이 굉장히 물음표가 많은 선수예요. 애플러. 네. 이 선수가 잘했던 경험이 잘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근데 그런 선수를 또 외국인 선수 하나로 들여왔고 박병호 선수 빠졌고 물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그 수치로 봤을 때 박병호 선수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의견일 수 분위기가 다르죠. 있을 수 있지만 여튼 키움 팀 내 분위기도 약간 그렇고 맞습니다. 약간 간당간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 선수는 대형 선수인 것 같아요. 아까 네. 홈런은 치는 사람이 치는 것처럼 네, 네, 네. 있는 존재감이라는 게 좀 그렇죠. 다르지 않나 싶긴 네,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박병호 선수 아직 참 3약까지밖에 얘기 안 했다. 약 아쉽다 이대로 그냥 네. 약침만 얘기하고 네, 약만 나쁜 이미지 얘기했어요. 주고 보내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2강 먼저 네. 꼽아보면 KT랑 LG 봅니다. 뭐 다들 비슷하게 보실 거예요. 네. LG는 작년에도 굉장히 그 팀 성적도 좋았고 선수들의 어떤 스쿼트도 좋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 야구 경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기는 경험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KT야 뭐 모든 야구인들이 그렇죠. 우승 후보를 꼽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네. 선발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 KT는. 네. 맞아요. 내일 삼성 대 KT. 네. 네.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네. 기아는 LG 만나요. 네.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 SSG, 삼성, NC, 네. 두산, 기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중으로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반대로 3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강. LG KT의 SSG도 SSG. 아까 이제 그 박종원 문승원의 이탈이 좀 아쉽다고 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 시즌 내내 없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쨌든 돌아오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발진에다가 김광현까지 추가됐다. 그래서 SSG를 3강으로 꼽았고 5중 기아, NC, 두산, 키움도 저는 중간 정도의 전력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까지. 그리고 롯데와 한야가 좀 약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겠네요. 원래 어쨌거나 예상이니까요. 네네네. 뭐 근데 그 예상이 좀 약간은 대부분 비슷한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기도 합니다.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늘 변수가 되니까요. 맞아요. 네. 저 이거 좀 궁금한데 네. 스트라이크 존이 좀 바뀌나 봐요. 아하.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넓어졌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위아래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있었던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은 우리나라 KBO 존보다 조금 넓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적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좁다 보니 네. 볼넷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경기가 좀 늘어지는 그런 맞아요. 문제가 있어서 스트라이크 존의 상하폭을 네. 넓히자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제 보기에 재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가장 좋은 점은 경기 시간이 짧아져요. 이번 시범 경기를 통해서 네. 그게 이제 결과가 증명됐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11경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10분 가까이 경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 분명히 삼진이 볼넷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야구란 것은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아웃 카운트가 더 빨리 지워진다는 것은 경기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이상 늘어지는 건 사실 이정우 선수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지만 영화도 2시간인데 3시간 이상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짧아진다. 네. 그렇다면 더 흥미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타자들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삼진 나가는 것보다는 뱃을 내고 헛스윙 삼진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테니까. 그렇다면 인플레이 타구들이 많아지고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요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306님이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습니다. 한화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네. 3124님 하나패는 누가 이긴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야구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어떻고 또 지면 어떻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네. 0611님
2022년 올해에는 롯데가 4강 갑니다. 네. 4강이요? 네. 네. 네, 그리고 0290님. 골대가 올해는 무조건 가을 야구와 우승까지 꿰차서 올해 말 경제 효과를 27조나 걷어들일 겁니다. 이거랑 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네네. 자, 결국은 이제 응원하는 팀이 네. 가을 야구 넘어서 우승까지 해주길 바라는 게 다 이렇게 바람인 것 같아요. 분석이라기보다. 하나와 롯데 이 팀을 따로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고 하나의 수베로 감독, 롯데 서튼 감독 모두 2년 차. 그리고 사직 야구장 외야 담장까지 높이는 이런 그렇죠. 조치까지 했다고 하니 이 두 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흥행을 위해서도 지금 저희 문자 소개에서도 하나 롯데 팬 많으시잖아요. 네. 이 두 팀이 잘해주면은 궁극적으로 흥행 주시도 높아질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더 젊은 층의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부터 보면은 가장 좋은 점이 내야지만 놓고 보면 그냥 이 하나의 내야가 국가대표로 나가도 돼요. 하주석, 정은원, 노시환 이렇게 국가대표 나가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투수랑 외야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겠지만 내야진을 이제 그 선수들이 이끌고 가면서 외야랑 투수의 시너지까지 과연 이번 시즌에 얼마나 이끌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야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슬럼프 없이. 롯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유격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민기 단장이 땅볼 투수들이보다 뜬공 투수 최근에 롯데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뜬공 대비하는 팀으로 간다 이러면서 담장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구나 하나 더 더하자면은 이대호나 전준우를 빼고는 마땅히 홈런을 칠 타자가 없다. 네. 그래서 홈런을 어차피 치기보다 맞을 일이 많으니 담장을 높이자. 예전에 그 태평양에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외야에 그물을 한 8m짜리 그물을 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어차피 홈런 타자 없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작년에 기아가 했어야죠. 작년에 기아가 홈런을 66개 쳤습니다. 저기 메이저 가면 혼자 칠 수 있는 홈런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성범 선수가 영입됐잖아요. 나성범이 작년에 혼자 33개 쳤어요. 네네네. 절반을 쳤군요. 기아가 친 거의 절반을 나성범이 쳤다니까요. 작년에 기아가 담장을 높였으면은 한 7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저는 한화 같은 경우는 이 리빌딩을 할 때 어느 정도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어줘야 리빌딩이 될 텐데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주위에서 이제 잘할 수 있다 해주지만 뭔가 이게 흔들렸을 때 그걸 스스로 이제 멘탈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서튼 감독이 작년에 중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성적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야구 잡서를 매주 하면서도 서튼 감독 들어온 다음에는 승률이 거의 5할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거의. 올해 약간 기대를 좀 해본 직도 한데 사실은 이제 손아섭이라는 선수도 빠졌고 그렇죠. 네,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학주 선수가 삼성에서 보여줬던 걸 보면 유격수란 자리는 사실 화려함보다는 그 단단함이거든요. 내실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단단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약간 의문이라서 그게 상충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해 또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SSG 랜더스 뭐 이름을 지을 때부터 화제가 됐는데 성적은 뭐 다소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양한 팬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이란 부분에서 좀 다른 면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클럽하우스도 뭐 메이저리그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약간 뭐 영화에 나오는 야구단 이런 느낌을 그렇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단 넘어서 좀 KBO 리그에 결국은 이게 좀 새바람을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정영진 구단주가 처음에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롯데도 이제 같은 소비재 계열의 라이벌이니까 일부러 설전을 걸고 이런 식의 라이벌 관계도 형성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메이저리그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흥행 구도를 만들려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는데 저는 이런 거에서 NC의 초반 행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NC도 이 김태진 구단주가 처음에 들어와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젊은 어떤 야구단의 느낌. 그렇죠. 이런 구단들이 성공해야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단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갑자기 또 기아 얘기로 가자면은 과거 옛날 혜태 시절에 잘하는 게 문제야. 왜냐하면은 그 혜태가 소위 말하는 적은 연봉으로 잘해버리니까 다른 구단에서 선수들의 연봉을 안 올려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때는 SSG나 NC 같은 이런 공격적인 행보의 구단들이 성공하는 것이 프로야구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SSG가 랜더스를 왜 인수했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그래도 아직은 자기의 꿈과 희망도 있겠지만 그나마 유통기업은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어요. 오, 네. 저랑 비슷하게 보시는데 네네네. 요게 다른 구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삼성이나 롯데 같은 경우 82년에 처음에 이제 우리 KBO가 시작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정권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불화받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유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물론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만 SSG나 NC 같은 경우는 요 구단을 이용을 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겠다. 그렇죠. 요 구단도 잘 되고 우리 기존의 모기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목표를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이랑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노출이 되면 야 삼성 니들 뭐하냐 저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SSG 좀 저렇게 좀 해봐. 얘기를 들으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선순환적인 전체적으로 KBO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기의 KBO라는 말이 수식어가 좀 만들어진 걸 좀 오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스트라이크 존 얘기에서도 야구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이렇게 방역 문제 관련돼서 많은 또 야구 팬들이 떠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허구현 신임 총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화요일 허구현 전 해설위원이 KBO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임기가 뭐 내년 말이니까 그렇게 길진 않지만 또 야구인 출신 그리고 굉장히 또 인지도도 있고 그죠?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사실 그 전까지 현장 야구인이 총재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에서 원했던 그동안 원했지만 이 총재라는 이런 윗선에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행보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행보가 좀 기대되긴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올 초에 시사본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총재, 제가 허구현 총재 이전에 다른 총재분이 계실 때인데 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총재가 신년사를 했어요. 근데 신년사에 막 NFT,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점철돼 있는 거예요. KBO 총재가요? 그렇지. 아니 도대체 KBO를 가지고 무슨 NFT를 할 것이며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막 날선 비판을 하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총재께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지금의 이제 총재가 이제 본인이 무슨 킹메이커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반대되는 의미로 허구현 총재께서는 이제 워낙 야구를 오래 하셨고 그리고 어제 미디어데이 이런 데서도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입 선수들하고 굉장히 격이 없게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야구계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사실 이전에 기업인이라든가 정치인 이런 분들은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어떤 요 속에 어떤 깨알같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허구현 총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좀 그런 것들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이게 좋겠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정호 선수 복귀 문제가 지금 우리 얘기 나눈 허구현 전 해설위원이 KBO 총재로 취임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가장 대중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복용 이 네 가지 뿌리 굽겠다 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허구현 총재가 어떻게 보세요? 좀 조언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뿌리 뽑는 좋은 방법은 원칙을 만들면 돼요. 뭐 첫 번째 걸리면은 얼마, 두 번째 걸리면 어떤 처벌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은 첫 번째로 당연히 팬들도 그 믿음이 가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팬들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벌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비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니까 심증적으로 화가 나지만 거기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비난도 하고 그다음 선수들은 또 어떻게 복귀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런 게 다 원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 팬들과 선수 모두를 위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모 변호사께서 칼럼 쓰신 걸 봤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KBO 총재가 이 복귀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사실 그건 있어요. 법적인 쟁점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KBO 총재가 굉장히 권한이 크기 때문에 선수의 복귀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례를 법정 싸움 가더라도 선례를 잘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야구 팬들이 누가 사실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만들고 나서 복귀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마치 유승준 씨 사태처럼 그럴 수 있죠. 강정호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판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 단장께서 후배가 야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사익 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더 두텁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선례를 제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네. 희망이 있죠.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좀 결국 20대 18%만 야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요. 내지는 그러니까 점점 이걸 좋게 말하면 관심이 떨어진다지만 또 조금 아프게 말하면 팬층이 너무 고령화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KBO의 가장 큰 과제가 됐는데 이건 두 분이 팬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KBO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도 똑같아요. 야구란 스포츠 그렇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느리고 메이저리그도 길고 베이스를 키운다든가 7이닝으로 단축한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뭐든 가능하다라는 시각. 사실 그 자동 고의 사고, 승부치기 이런 것도 처음 도입할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도입되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대안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열린 시각 어떻게? 네. 근데 사실 20대가 18% 관심을 보였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제가 20대 때 회사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군요. 학생일 때, 20년은 아니고 학생일 때 저희 학교에 제가 4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데 원더걸 쓰고 온 적 있어요. 네. 원더걸 쓰고 왔는데 근데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러 못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지금 그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내가 배가 불러야 야구도 보고 뭐도 보고 관심을 가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윤 당선인께서 이 20대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해줘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참신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엉뚱해서 그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야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그때는 야구뿐만 아니라 뭐 시사 프로도 재밌고 뭐 방송도 재밌고. 야구가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시간을 많이 끌 수 있군요. 시간을 끌면서 저거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아주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야구 잡설 홍보 시간 드리라고 우리 PD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아니, 저희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방송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방송. 절대로 유튜브 이런 데서 야구 잡설 검색하지 마시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야구 잡설을 치면은 야구 잡설이라고 안 나오고요. 야구장 썰로 대체돼서 나와요. 아직도 저희가 인지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이름이 온전히 불리는 날이 오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야구장 썰에 밀릴 줄이야. 야구장 썰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부호영할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정확하게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KBS 일라디오 정현재 PD 그리고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오늘 대신 진행한 강희정인데요.